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 디지털 소통 양식과 정신건강 사업단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이전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좀 자신이 없어서 첫 번째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첫 번째 할 걸 그랬다 싶었던 게 지금 윤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우리 이거 2단계 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저희가 사실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좀 보실 수 있겠지만은 자신이 좀 없는 부분들이 막 그런 엄청나게 활발한 학술 교류나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언론이나 뭐 다른 그 계기를 통해서 공유하고 발표하는 거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상 나오기가 상당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쟁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중간 평가를 저희가 지금 받아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소심해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뭐 지금 와서 1단계 했던 내용들을 뭐 바꿔서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연구 실적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한 거는 그냥 연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지금 앉은 자리에서 했거든요. 근데 일단 사업단 규모가 그 윤 교수님 사업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는 작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형치고는 좀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소형에서 그 require 하는 거는 4명이 미니멈인데 저희는 7명이었기 때문에 뭐 규모가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수님 사업단에 비하면 저희는 규모는 상당히 작은 쪽이었네요. 자, 그런데 일단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냥 사업단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제 키 베리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 소통 양식이라는 부분이 한 축이고요. 근데 다른 하나가 그 정신 건강이라는 부분인데 그 팬데믹 거치면서 그다음에 팬데믹 지금 빠져나와서 소위 포스트 팬데믹 시기라고 하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론리니스 에피데믹이란 말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근데 이게 단지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들하고 젊은 층에서의 그 정신건강 문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정신건강이라는 게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데일리 펑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다 보니까 이 디지털 소통 양식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게 사실 핵심 질문이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큰 질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따가 이제 연구 세부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알 수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그 디지털 소통 양식이 정신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 디지털 소통 양식만 또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놔뒀을 때 거기서 또 막 이렇게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했던 부분은 3년 전에 제안을 했을 때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쨌든 이게 구성원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긴 하지만 또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소셜 사이언스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과학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그런 방법론적인 그 어드밴스먼트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좀 정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내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들을 동원해서 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을 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패널 서베이였어요.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제 저희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감히 그 패널 서베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 2년 반 정도죠. 사실 3년이라고는 하지만 연구 시작한 게 이제 fully 첫 해는 1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널 서베이를 그 2년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험 표적 기법이라고 해서 experiential sampling method라고 해서 여러분들 익숙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주에 걸쳐서 매일 한 번씩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어떤 정서, 감정의 부분 이런 부분하고 다른 질문들을 좀 해서 이제 그때 그 참여자들의 연구 참여자들의 그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제 그런 기법을 이용했고 또 컴퓨터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통되었던 다양한 뉴스 메시지들 그다음에 사실 계획하기로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들에 대한 분석도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실험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아주 스페시픽한 그 디지털 소통 양식과 그 정신 건강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컨트롤된 상황에서 보기도 했고요. 자, 이러면서 저희가 애초에 이제 좀 내세웠던 거는 이걸 이제 10년에 걸친 장기 추적 연구를 하겠다. 사실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질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할 테니 이 중형 대형 다 보내주세요라는 그런 이제 저희로서는 이 말하자면 읍소를 한 건데요. 이 워낙에 저희가 보고자 했던 현상 자체가 애초에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패널 서베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축적되는 그런 데이터가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게 보는데 유용한 그런 자료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심 질문은 디지털 소통 양식이라는 부분과 그다음 정신건강 간의 관계이기는 하나 이게 이제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사회적 신뢰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 노동 양식 그다음에 대인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다각도로 짚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도식화 시켜보면은 애초에 가졌던 핵심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이 팬데믹이라는 미중유의 상황, 특히 여기에 저희가 주목했던 이유는 이게 저희가 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 대면 소통 양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극히 제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정말 전 지구적인 어떤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같이 발생했는데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통 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다음에 이는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정신건강의 관계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뭐 자존감이라든가 아니면은 해피니스 행복감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들 간의 관계가 달리 발현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정리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 활동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7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국 단위 패널 서베이를 실시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을 좀 다양하게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온라인 실험, 경험 표적 기법, 빅데이터 내용 분석 등을 통해서 이제 세부 연구 과제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개별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연구 성과를 뭐 국제 저명 학술제 8편, KCI 등재 학술제 13편 게재를 하고 저서 출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대다수로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학회가 이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 연례 학술 대회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게 그 acceptance ratio 한 30% 조금 넘는 수준의 상당히 컴페티티브한 학회인데 여기서 이제 19편인가 그래서 20편 정도 논문을 피어 리뷰를 거쳐서 발표를 하고 또 이제 국내 학술 대회에서도 논문을 발표하는 뭐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널 데이터 이게 저희가 이제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 시기 소통 양식의 변화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중장기 추적 관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과장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3년 정도는 우리가 그 2단계로는 못 갈지도 모르니까 1단계 3년은 좀 계속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패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했을 때 거기서 벌써 서베이 회사들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까지 보장해 주기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제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내셔널 레프레젠테티브한 샘플까지를 요구를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레프레젠테티브니스를 약간 좀 포기를 하고 그 부분을 컴프로마이즈를 한 상황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3년쯤 됐을 때 그래도 1,000명 정도 샘플 사이즈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내걸었더니 이제 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엠브레인하고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뭐 인구나 성별, 뭐 연령 비례, 인구, 그러니까 연령, 성별, 뭐 지역, 뭐 학력 이런 거 인구 비례해 가지고 해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애초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쨌든 1차에서 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전 차 수에 꼭 참여한 사람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어쨌든 1차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뭐 2차 아니면 2차 건너뛰고 3차 이런 식으로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어쨌든 7차까지 갔을 때도 2차 이런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어쨌든 이 애초부터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에서는 의미 있는 그래도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180여 개 반복 측정 문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 회차에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달라지고 하니까 예전에는 중요했고 의미 있었던 질문 중에 별로 쓸모가 없어진 질문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걸러내고 또 연구 과정에서 좀 관심이 생긴 이제 그런 주제들이 있다면 변수를 추가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왔고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 모아놓고 일단 알짜는 저희가 쓰고요. 연구팀에서 주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이제 뭐 저널 페이퍼나 학회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공유를 해서 다른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니어 연구자들 데이터 수집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관련된 부분들을 세컨더리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아까 윤 교수님께서도 이제 연구 진행하시면서 겪으셨던 애로사항들 공유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IRB에서 뜬금없이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개인정보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지금 누가 접근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IRB 신청할 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연구 책임자하고 공동연구원이라고 해놓고 지금 뭐 누가 데이터 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막 주게 되면은 이거는 그 부분이 그 개인정보 그 공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맨 마지막 7자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에서 저희 공동연구원이 소속된 다른 학교에서 서울대 IRB가 아닌 거기서 IRB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통으로 올려놓는 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시면은 이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저희가 그 학문 후속 세대들 위해서 저희 공동연구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 연세대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대학원하고 학부 수업에서 이 패널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수업들 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부 연구 과제를 공동연구원 교수님들께서 본인들의 연구 전문성이나 관심 분야에 맞춰가지고 좀 구성들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디지털 기술 활용과 탈배탈 격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사회학 자가 하신 연구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이제 그런 제목들일 텐데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 시대에 그 재택근무나 근무 유연화 같은 그런 변화들이 특히 전문직 여성의 경력 단절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팬데믹 시기에 워킹맘에서 전업주부로 전환하게 된 그런 여성들이 그 정신건강의 문제, 우울감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가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 혹은 축소, 그다음에 사회자본의 뭐 감소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별이라든가 학력별로 또 거기서도 격차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류의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ESM 이용해가지고 그 코로나19 시기에 저희가 그 감정 변화를 이제 데일리 단위로 2주에 걸쳐가지고 측정을 하고 이제 그 감정하고 방역 정책에 대한 그런 의견 이것과의 관계를 좀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 좀 이제 약간 그 political communication 관점에서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정파적 양극화의 심화 이런 부분을 보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토픽으로 그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뭐 엔타이 백서 얘기들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음모론 이런 거 믿고 안 받아들이고 또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토픽 중에 하나는 허위 정보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백신
백신 수용 집단, 주저 집단, 거부 집단 이렇게 있는데 이 집단들 간의 차이를 어떤 변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 연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 Computerized Text Analysis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뉴스 기사 메시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 코로나 관련된 언론 보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의 일반 그 준칙 평가 기준 여기 얼마나 부합하는 거였고, 또 특히 이 감염병 관련 그 윤리 규범에는 얼마나 부합하는 거였나, 이거를 이제 코로나 발발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언론 보도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건강 관련 메시지인데 이걸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으로 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뉴스 칼럼의 형식으로 의학 전문 기자가 쓰는 그런 칼럼의 형식으로 했을 때 하고 사람들한테 그 설득 효과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적인 기제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아까 허위 정보 잠깐 말씀드렸지만 허위 정보 관련해서 이 교정 정보로서의 그 팩트 체킹에 관한 관심도 저희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문가가 지금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안으로서 인공지능이 자동화된 팩트 체킹을 했을 때, 아니면 크라우드 소싱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팩트 체킹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 팩트 체킹 결과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는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했고, 헬스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관한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본격적으로 앞서서 제안한 그 디지털 소통 양식과 정신 건강의 문제에 천착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기에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대인 소통, 저희가 관심 가졌던 거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만 본 게 아니고 그 대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외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마도 그 소셜 디스턴싱이나 락다운이 특히 미국 같은데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쭉 7차에 걸친 패널 데이터를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그 대면 소통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시비얼리 그 제한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편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 소통이 그 당시에 적어지기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아주 드라마틱한 수준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이 대면 소통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미디어를 통한 소통, 디지털 그 채널을 통한 소통, 이 부분들을 각각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게 정신 건강, 그다음에 뭐 연결감과 고립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 소셜 메타버스 이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 그다음에 이 효과가 이용 동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를 본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가 디지털 소통의 긍정적 가능성이라고 따로 세부 연구 과제의 제목을 달았는데요. 보면은 이게 뒤에서도 저희가 2단계에서도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보면은 미디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얘기도 그렇고 뭐 혐오 발언, 증오 발언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그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소셜미디어 이용만 해도 학생들이,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왜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 잘 살고 있고 그런데 나만 이렇게 찌질하고 괴롭고 힘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디어, 이 채널을 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코로나 시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고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면 소통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한 그런 채널로 간주가 됐던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이렇게 대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오히려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생각이 미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가상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그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를 보기도 했고,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에 옛날에 놀러 갔던데 옛날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던 그런 포스팅을 보는 회상적인 이용, 노스텔직 소셜 미디어 유즈 같은 것들이 그 코로나 시기 힘든 때를 견디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가 하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결과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시기에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 fear of missing out,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포모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셜 미디어를 막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로 삶의 만족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여전히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그 소셜 미디어 이용을 드라이브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함의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피로감,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사실 6차 패널 데이터만 해도 벌써 포스트 팬데믹 시기, 우리가 이전에 팬데믹 없었던 시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막 이용해야 되고 항상 뭔가 놓칠까 싶어서 항상 커넥티드 돼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프레셔, 압력이 피로감으로 나타나고, 그게 사실은 정신건강이나 심지어는 그 피지컬한 컨디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트워크 활동 이런 걸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부지런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는데, 뭐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저희가 우리 김종균 교수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시는 이 합동 네트워크 심포지움은 정말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첫 해에는 이제 2차 참여했지만은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는 이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다른 세션에서 참여를 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차 년도에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팬데믹 시기 삶의 양식과 마음 건강 이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 있는 공동연구원 교수님들께서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연대 그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다양한 전공 교수님들이 뭐 사회복지학, 뭐 언론정보학, 그다음에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이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와, 참 정말 양질의 토론이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피드백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 성과물의 퀄리티를 높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람 있는 기회였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이제 그 당시 소셜 미디어하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스페셜 이슈가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라는 저널에서 나왔는데, 커뮤니케이션 쪽, 특히 소셜 미디어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셜 이슈에 컨트리뷰트 했던 저자들 중에 몇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줌으로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학술 네트워크 구축인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소통 관련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 해외 석학분들 4분 모셔가지고, 사실 이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좀 받아서 저희가 2단계 사업 계획을 디벨롭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고, 사실 이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줌으로 또 세미나를 하고 이러면서 2단계에서 이제 연구비 들어오면 그러면 같이 뭔가를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임 연구 인력 한 분하고 보조 연구원들 저희 학생들인데 같이 연구해서 이런 성과를,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어드밴스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활동 성과는 뭐 이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활동, 무슨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학술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고,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수상 실적인데요. 저희 연구원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어떤 특정 논문에 대한 상을 받기도 하셨고, 뭐 이제 전체 연구 경력에 대해서 뭐 상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 학생들 연구 보조원들 지금 오늘 시상식에도 참여할 텐데, 이렇게 두 명의 그 참여 학생들이 이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단에서 주는 상을, 차세대 사회과학자 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참 약점으로 생각한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워낙에 그냥 약간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라 밖에 이렇게 좀 주변머리도 없고, 그래서 뭔가 정부 정책, 뭐 위원회 막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SK 사업단을 하면서 이제 요청이 오면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받아들이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뭐 디지털 소사이어티라고 여기 이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고 디지털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술, 인문,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석학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2022년에 출범을 했는데 우리 김 교수님도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사업단에 강 교수님 들어가 계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국제학계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 아세안 그 국방장관 회의 산하에 그 사이버 세큐리티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국제적으로 엑스퍼트 패널 구성해서 사이버 세큐리티 관련한 그런 논의들을 하는데 거기 엑스퍼트로 초청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는 심포지움이나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국가전략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다른 사회과학 학회들하고 같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수집했던 그 패널 데이터를 공유를 드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확산 노력 중에 뭐 웹사이트 만든 거는 뭐 기본이겠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연구들을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것인가.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건강이라는 문제를 너무나 좀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개인들의 심리적인 측면에만 볼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아까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자원으로서의 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걸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사회 신뢰,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로 같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조금 포커스드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도 미디어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자문위원으로 해외 석학으로 들어와 있는 로빈 네비 교수가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이 소셜 미디어로부터 지키자.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지키자. 이거 내려놓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디어 프리스크립션, 처방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해라. 약을 하루에 3번 먹어라. 30분씩 운동을 해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미디어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것에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고요. 이제 특히 3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 AI, 특히 생성형 AI 보면 여러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사실 그냥 소셜 미디어용을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특히 AI 휴먼 커뮤니케이션 쪽이나 AI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그게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에 대해서도 좀 다각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단계에서는 연구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센트릭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 생각한 분들 중심으로 모으다 보니 연구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을 모셔서 이제 경제학, 심리학, 특히 심리학 중에서도 이제 뇌과학 하는 교수님 모셔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겠고 그다음에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중장기적인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공공재로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세부 과제별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여전히 그 패널 서베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수들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시의성 있는 변인들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 휴먼 AI 커뮤니케이션이나 AI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은 관계가 없으나 그 AI 기술의 발전은 연구 방법에 반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사회학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이 내용을 뭐 단어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텍스트로 뽑아내고 그걸 해석함으로써 이 뉴 노멀 시대의 디지털 삶의 양식을 좀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아까 허위 정보 말씀 간단히 드렸는데 이 허위 정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이런 분류 체계를 좀 마련해 보고 싶다 해서 과거 팬데믹 기간에 그 신뢰했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허위 정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가짜 뉴스인데 그 중에서 팬데믹 시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믿었던
그 다음에 믿지 않았던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을 테고 또 그 중에서 지금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여전히 믿고 있는 아니면 안 믿는 정보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저거를 교차를 시켜보면은 저렇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게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유형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도대체 어떤 속성이 메시지의 어떤 속성이 이 차이를 가지고 오는가 이거를 봄으로써 허위 정보에 대한 교정 전략을 제안하는 거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전략을 또 다시 이제 이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효과를 이제 이런 식의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소통의 긍정적 효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팬데믹 시기에는 그 노스텔직 미디어 이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먹고 살만해진 지금도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도 여전히 그렇게 회상적인 미디어 이용이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는가? 요걸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해보고 싶어서 최근에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하고 이 관계적인 대화 경험 이거를 조금 그냥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 노출 전략을 이용할 때 그런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가? 뭐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저희가 보통 효과 얘기를 할 때 메시지 읽는, 소비하는, 수용하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 메시지 공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 중에 커뮤니케이션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그 공유된 메시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유한 행위자 한테도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거 이제 셀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꼼꼼히 보겠다라는 거고 이제 저희가 새로 이번에 영입한 그 심리학 교수님께서는 이제 뇌 영상 기반 AI 디코딩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회과학 방법론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그런 변종들을 이용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제 셀프 리포트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피지올로지컬한 그 다음에 이 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변화를 다른 관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디지털 소통의 문제적 이용 중에 요새 특히 뭐 쇼폼하고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냥 그럴듯한 그 내러티브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엄정하게 따져보고 축적하는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교육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못 나오니까 학교 닫고 온라인 교육했는데 그게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학교 생활 전반 그다음에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한 것 외에도 실제 학업 성취도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이제 그 자료하고 비추어서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마침 이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과제가 있으셔서 이런 자료에 대한 액세스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 구성을 보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언론정보학과하고 AI 대학원 협동과정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세계적인 학자라고 너무 좀 부끄러운데 하여튼 이게 이런 때는 이제 쉐임리스 셀프 프로모션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막 다 세계적이고 다 막 독보적이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최고의 그런 연구진들을 모셨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모신 걸. 그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 중에 김현철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 좀 셀럽 아니신가요? 우리 김현철 교수님은 그래서 그 의사신데 경제학자로 그래서 사회 실험, 자연 실험 및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건, 교육, 노동 분야를 연구하시는데 아마 뭐 3프로 TV 여러 군데 많이 나오시고 칼럼도 많이 쓰시고 정말 사회적으로 적실성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세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약했던 그 대중 상대로 한 이게 대퍼블릭 공룡을 상대로 한 메시지 전달의 최적임자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차 교수님 같은 경우에 데이터 신경과학자라고
이 뇌영상과 유전학을 이용해서 소아 및 청소년의 이상행동 및 정신질환 연구, 그러니까 의학 박사세요. 근데 이제 심리학, 임상심리 쪽 하시는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조인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꽤 연구 열심히 하신 분들을 모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니까 이 연구비 주시면 앞으로 잘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걸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